홍영표 원내대표의 소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18차 최고위원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제18차 최고위원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한반도 평화에 큰 전기가 될 기쁜 소식이 바티칸에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달한 김정은 위원장의 방문 초청 메시지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공식 초청장이 오면 갈 수 있다고 사실상 방북을 수락했습니다. 교황 성화는 또 한반도를 위한 노력에 강력한 지지 의사도 밝혔습니다.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격려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평화의 사도로서 흔쾌히 방북을 수락해 주신 교황 성화께 경의를 표합니다. 교황 성화의 방북은 그 자체로 한반도 평화를 향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상징합니다. 특히 한반도가 분단의 땅에서 평화의 땅으로 바뀌었음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제 행복이도 전쟁도 없는 새로운 한반도가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큰 결단을 내려주신 교황 성화와 평화의 메신저 역할을 다해주신 문재인 대통령께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교황 성화의 방북 수락으로 한반도 비핵화는 한층 속도를 낼 것입니다. 방북이 실현되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비핵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우리 정부와 미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일부에서는 남북관계 진전과 비핵화 속도를 놓고 한미 간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일부러 갈등을 부추기려는 세력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핵화를 위한 한미 공조와 협력에는 어떤 흔들림도 없습니다. 비핵화를 통해 평화를 실현하겠다는 것은 한미 양국의 공동 목표입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통해 이를 실현하자는 데에도 완벽하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호 존중이 필요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각자의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분명한 역할도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이끌어낸 것이 우리 정부이고 교황 성화의 방북을 성사시킨 것 역시 우리 정부입니다. 국제사회의 제재 합의를 준수하되 남북 관계를 진전시켜 비핵화의 속도를 높이려는 노력도 우리 정부가 해야 할 몫입니다.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유연한 접근도 필요합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상응해 제재 조치를 완화하는 것도 상호주의적으로 검토해 봐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6월 북미 정상회담 직후 비핵화가 20%에 이르면 되돌아갈 수 없는 시점이라며 대북 제재의 단계적 완화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굳건한 한미 동맹의 토대 위에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이 상호 존중을 통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박주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최근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던 임종원 전 차장이 3일 연속해서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관련된 다른 고위법관들도 소환돼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핵심 피의자들이 소환되고 있다는 것은 기소가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사법농단 관련된 사건들이 기소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합의부에 배당되게 됩니다.
배당될 가능성이 높은 합의문은 현재 7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7개 중에 5개가 이 사법농단 관련된 사건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는 사람이거나 혹은 과거 대법원 자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이었던 사람이 부장으로 있는 합의문입니다.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개 부 중에 5개 부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조희연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신강렬 판사 수사기밀 누설 혐의로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김연학 부장판사 역시 진상조사위원회가 서면하고 대면 조사를 했었던 그런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성창호 부장판사 같은 경우도 역시 신강렬 판사 수사기밀 누설의 공범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영훈 부장 역시 과거에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할 당시에 서면 및 대면 조사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약간 궤를 달리하지만 정계선 부장의 경우에는 오히려 사법농단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건이 배당될 가능성이 높은 형사부 7개 중에서 5개의 관련자로서 조사 및 수사를 받았던 사람들이 부장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5개 부에 사건이 배당된다면 공정한 수사가 될 것이라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배당 시스템으로 이 사건을 배당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저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특별한 배당 시스템을 도입해서 특별한 재판부가 사건을 담당해서 수사하도록 해야 됩니다. 어제 제가 이 주장을 하자 서울고등법원장은 위헌 논란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했지만 다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발의한 법을 봤느냐? 법을 보지는 못했답니다. 따라서 법 내용도 모르고 위헌 논란이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는 위헌 논란을 계속 시비를 걸어서 특별재판부 도입에 반대할 것이 아니라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현재 상황으로서는 공정한 재판이 불가능하다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도입을 위한 특별법이 시급히 논의돼서 통과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박강훈 최고위원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수락은 역사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의 중대한 이정표로 기록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한반도에서 냉전 종식의 또 상징적 선언으로 작용할 것으로 믿습니다. 북한이 폐쇄 국가에서 보통 국가, 개방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확실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스텝과 프로세스가 만든 역사적 성과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어떤 시대적 흐름에서 낙오하지 않길 바랍니다. 현재 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비용 부담으로만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서 미래의 평화 소득을 위한 투자의 과정이다. 모두 공동 노력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이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원합니다. 아마 이 흐름에서 벗어나게 되면 한반도 평화 과정에서 낙오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이제 증대되고 있고 또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이 됐다고 봅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폐해가 심각하다, 허위 조작 정보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답한 결과가 63%, 대책이 필요하다고 답한 분이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방법론에 대해서 매우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또 국회에서 여야 의견 차이가 있지만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적정을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사회적으로 이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이런 데 의미를 부여하고 국회가 이 허위 조작 정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장을 출범시킬 것을 저는 제안합니다. 국회 각 당이 참여하고 또 언론, 시민단체, 학계 다양한 우리 사회 분야에서 참여해서 공론을 거쳐서 이 허위 조작 정보를 반드시 우리를 뽑는 일에 함께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럽을 포함해서 세계 각국에서도 이런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공론 모델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리고, 어쨌든 이 공론화를 위한 국회 논의의 장이 반드시 마련돼서 국민 모두가 걱정하고 우려하는 허위 조작 정보를 반드시 배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 최고위원회 발언이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최고위원 참석했습니다. 지난 9월 말에 대미 특사로 미국을 다녀온 바로 이어서 문희상 의장을 모시고 유럽 IPU에 대한 회의 참석이고 유라시아 국회의장단 참석차 그제 기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위 참석을 못했는데 방미 교류는 뭐 다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붙여서 말씀드린다면 네 분의 사무위원들을 만났었는데 그때 느꼈던 부분은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 상황에 잘 모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상황을 이해를 하고 결론은 함께 나온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미국을 방문해서 우리가 처해있는 한반도 상황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결론을 같이 내는 게 필요하구나. 대화를 통하면 반드시 그분들이 우리가 뜻을 같이 한다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측에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을 잘 전달하고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다는 걸 절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미국을 방문해서 그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우리 함께 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력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미 외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이런 공부를 하고 돌아왔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유라시아 국회의장단 회의는 러시아, 터키, 한국 이 세 나라가 주도를 하고 있는데 대단히 많은 국가들이 점점 더 이 회의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 유라시아 의장단 회의를 이끌어가고 있는 실질이기 때문에 외교의 자본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3년째인데 또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의장단 회의에 참여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교를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일한 이 폭로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라시아 국회의장단 회의를 계속해서 참여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외교상으로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IPU 총회 참석에서는 북한의 이종혁 단장을 만나서 쭉 얘기해본 결과 과거하고 확실히 다르게 그분들이 우리가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를 하겠다는 걸 느꼈고, 그리고 남북 국회의단에 대해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11월 중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더니 그 상황을 봐서 충분히 응할 수 있겠다 이런 동의를 받아낸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도 잘 풀려나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대체로 국민이 대미 특사단 문제 그리고 유럽 방문 결과는 좋았다는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 남인순 최고위원님의 말씀이겠습니다. 네,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직원 친인척이 대거 채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가 감사를 요청한 만큼 조만간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입니다. 만약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어떠한 성역도 없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정치쟁적으로 만들어가려는 자유한국당의 행태가 지나칩니다. 이번 의혹은 아직까지 사실관계도 밝혀지지 않은 사안입니다. 사실관계보다 침소봉대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직원의 가족이 되고 입사했다는 의혹부터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합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의도적인 행위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또 친인척 비중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채용 특혜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지 파악한 후에 특혜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야당은 막무가내로 권력형 비리나 게이트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특히 어제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서울시 국감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집회가 허용되지 않는 서울시청 1층 로비에 이란 난입해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이자 국감 방해 행위고 행안위 의원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문제를 수많은 청년 취준생들과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들 간의 싸움으로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애꿎은 을과 을의 싸움을 주장하는 정치 분쇄를 멈추기 바랍니다.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어떻게든 정치 쟁점하려는 모습이 참으로 안쓰럽습니다. 지금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차분히 기다릴 때입니다. 채용 비리에는 무관용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이 정부 여당의 확고한 원칙입니다. 잘못이 있다면 우리 당이 앞장서서 시정하고 일벌백계를 요구할 것입니다. 야당도 천둥 벌거숭이 같은 형태를 그만두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이수진 최고위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난 14일 정말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강서구의 모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던 21살의 청년 노동자가 불친절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십 차례 칼에 찔려 고참이 살인되었습니다. 얼마 전 부산에서도 50대 남성이 수술이 잘못되었다며 병원에 들어가 직원들에게 손도끼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었고, 지난해에는 아파트 외벽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시끄럽다라는 이유로 그 노동자의 옥상에 박줄을 잘라서 살해한 사건이 큰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들은 단순히 묻지마 살인 사건이 아닙니다. 어제도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 사회의 갑질 문화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서비스 노동자들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무차별적인 폭력과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처럼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일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손님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를 하대하거나 멸시하는 인식에서 이번 사건이 일어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3자에 의해 무차별, 묻지마 폭행, 살해 같은 사건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안전하려면 기업과 국가가 책임지고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의 인식 개선과 처벌 강화 등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꽃다운 청년 노동자의 죽음을 애도하며 도인의 명복을 빕니다. 민주노총은 어제 정책 대의원회를 열고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참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안건 후별조차 하지 못한 채 경사노인 참여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풀어야 할 노동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1년이 넘도록 사회적 대화는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답답한 현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사회적 대화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올해 초 최저임금 문제로 한 차례 지연되었지만 11월 출범을 목표로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노동개혁과제 입법과 노동기본권 등 중요한 의제를 논의해야 될 경사노의 출범 일정에 또다시 차질이 생겼습니다. 우리 사회는 노사정 모두 사회적 대화의 결핍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미 준비 조직인 노사정 대표자리가 역할을 다했습니다. 사회적 대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일단 경사노위를 출범한 뒤 논의를 진행하며 민주노총의 참여를 촉구하고 견제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화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결국 의지의 문제입니다. 노사정이 함께 지혜를 모아 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냈을 때 대한민국이 함께 생생하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택시 노동자들이 인터넷 대기업 카카오가 영세 택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어제부터 택시 운행을 멈춰섰습니다. 오늘도 회사에 산학금을 내야 하는 택시 노동자들이 오죽하면 차량을 멈추고 길거리로 나왔을까요? 참으로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카카오가 추진 중인 카풀은 목적지가 비슷한 사람들이 함께 이동하도록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하는 유료 서비스입니다. 언뜻 국민들에게 좋은 서비스 같지만 한 달 동안 밤낮 없이 운전해도 회사에 산학금을 내고 나면 200여만 원밖에 벌지 못하는
50만 택시 운전기사들에게는 생존권이 걸린 큰 문제이긴 합니다. 우리나라 택시 노동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렵게 일하고 있는 분들이 택시 노동자들입니다. 현재도 택시 업계는 공급 과잉과 과열 경쟁으로 택시 노동자들의 수입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대중교통이지만 정부 지원이 열악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면 택시 회사는 괜찮지만 택시 노동자들의 소득은 분명히 줄어들 것입니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감차를 위해 차량 면허를 매입하는 등 소득 조절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풀 서비스가 시행될 경우 전국의 승용차들이 돈을 받고 운행하는 또 하나의 택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새롭고 편리한 서비스도 좋지만 우리 사회가 더불어 사는 사회에 상생의 미덕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택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카풀 도입 추진을 제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택시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처우 개선 및 제도 개선이 먼저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모두 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정하겠습니다. 어머니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